인간의 정신이 하루아침에 그 성장의 토양이 될 여건과 배경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만한 소질이 있을 경우 그것은 오랜 동안 알게 모르게 그것이 들어앉아 새끼를 깔 만한 둥지가 필요한 것이다. 영준에게 그것은 역시 고교 시절 그가 앞장서서 이끌었던 학생 데모와 여기에 같이 참여했던 동창 선후배 관계가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영준에게는 고향 같은 안온함과 부드러움을 주는 정신의 휴식처였다. 이 넓고 넓은 서울에 제대로 살고 있는 피부치 하나 없는 시골 유학생에게는 오히려 당연한 상황인지도 알 수 없었다. 서울이라는 새로운 삶의 무대 위에 선 영준에게 이런 정신의 고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 다행한 일이었다. 희식의 삼촌과 명예, 형고의 주먹에 의시한 웅산파들이 그의 주변을 말해주는 새로운 무대의 인적 자원이었으나 역시 그것은 간접 조명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이라는 새로운 삶의 무대 위에 선 이상 언제까지나 간접 조명 속에 갇혀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직접 조명을 받고 무대 위에 화려하게 등장하여 자신의 역할을 여한 없이 연기해야 하는 것이다. 영준은 온 밤을 밝혀 친구들의 하숙집을 돌아다녔다. 통금 단속이 심했던 시절이라 야간에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기가 아주 어려웠다. 그러나 하숙촌 일대의 풍습을 알고 있는 방범들은 그냥 모르는 척 해주었다. 대부분 학생들인 이들 학생들은 밤새워 토론을 하거나 기타를 치며 놀거나 바둑을 두거나 하는 경우가 흔했다. 방범들은 하숙생들의 얼굴도 거의 알고 지냈다. 영준은 20명 이상의 동창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은 동기들도 있었으나 선후배도 있었다. 그들 사이에 그래도 영준은 조금의 성과가 있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이 이파의 실제적인 행동대였던 1학년들이 선두에 섰던 김영준의 이름은 비슷한 시기에 그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어제 오후 서울 고급 교정에서 있었던 야당 주최의 대196 외구밴드 군중 집회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들었대. 400명 이상이 집회가 끝나자 스크럼을 짜고 세종로 레거리까지 진출했어. 이걸 막으려고 들이닥친 형사기둥 내의 숫자가 더 많아 500명을 넘었다는 거야. 7시 10분 결국 해산할 수밖에 없었거든. 근데 말이야, 우리 대학생들 이런 국가존망의 위기에 앉아만 있어서 되는 걸까? 이번 한일회담 타결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고들 했다는 거야. 군중들이 세종로로 쏟아지면서 말이야. 정부는 그런 한일회담을 왜 조기 타결하라고 하지? 그야 미국 눈치 때문이지. 미국 놈들이 빨리 타결 지으려고 성화래. 미국 놈들이야 다 꿍꿍이 속에 있는 거지 뭐. 한국하고 일본을 사이좋게 해놔야 일본, 한국, 대만, 홍콩으로 이어지는 태평양 방위벽을 공고히 할 거 아냐? 지난달에 드골이 모택동하고 정식으로 손을 잡았으니 미국으로서는 똥이 탈 노릇이지. 러스크하고 로버트 케네디가 다녀간 게 결국 문단속 하자는 수작이었지.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을 잇는 선이 끊어져 있으니 구멍이 생겨도 큰 구멍이 생긴 거야. 미국의 한일 구두란 것이 다만 그런 안보적인 차원에서만 생각되어졌을까? 다른 이유도 있을 텐데. 하기야,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공장으로 만들어 한국 전쟁 후의 복구물자를 공급받도록 했지만 이승만이가 말을 들어먹질 않았다고. 이승만은 자신의 독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주시를 반일 감정으로 돌리기 위해 초강경으로 나갔지. 그래서 미국이 눈밖에 난 거야. 실제로 61년 6월 케네디 지전 회담에서는 공식적으로 한일 관계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거론하고, 즉 한일의 경제협력, 허울 좋은 경제협력이지만 한국 경제의 일본 예속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었잖아.
박정희 정권은 왜 그걸 들고 나왔을까? 미국 말을 잘 들어야 돈을 좀 얻었을 게 아니야. 보릿고개 없는 나라를 만든다고 공약을 했으니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나라 안에 돈이 있어야지. 쪽발이들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나? 그야 뻔하지 뭐. 쪽발이들은 한국 전쟁 통해 특수붐을 타고 자본주의가 한껏 발전했다고 생산 과잉 시대에 돌입한 거야. 지금 외환 보유고가 20억 달러는 넘는다는 거야. 그러니 물건 팔아 처먹을 시장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거지 뭐. 그러니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정권 이 3자들이 배짱이 딱 맞아떨어진 거로군. 너들 모레 오후 1시에 운동장 4.19 기념탑으로 모여라. 혼자 오지 말고 서너 명씩 데리고 오라고. 굴욕 외교 반대 성토대회를 열고 우리 대학생들의 의지를 일반 시민들과 정부에 보여주기 위해 가두대모를 하기로 했어. 가봐야지. 학생들은 신중하게 대꾸를 했다. 영준의 말을 들어보건대 정말 한일회담은 조기 타결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야당의 반대 유세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대학생이 정말 나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조국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마지막 보루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그들은 젊고 순수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그만큼 감동도 빠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젊은 대학생들이라고 해서 이런 정치적 현실에 다들 민감한가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 그 중에는 기존의 사회구조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실주의적인 학생들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학생이 김옥민이라는 의예과생이었다. 그는 영준이가 고향 친구인 양성식의 하숙방을 찾아갔을 때 같은 방에 들어있었다. 영준이와 성숙이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책상 앞에 앉아 책을 보던 김옥민이 언짢아 하는 말을 했다. 나 시험 공부해야 하니 좀 나가서 얘기할 수 없어? 의예과생의 아나무인격의 요구에 둘은 조금 어색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 오랜 시간 그의 공부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 밤이 깊었고 하니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갈 테니까 참아줘 이소. 물리대생들은 맨날 그렇게 놀고도 학점을 따는 모양이지. 이번 발언은 조금 교만스럽고 도전적인 것이었다. 자신이 의예과생임을 과시하는 발언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를 위한 학생들의 모임을 맨날 노는 것으로 보았다니 여간 불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2학년이라 선배연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럴 때 참지 못하는 구석이 영준에게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앳된 고등학생이나 어설픈 재수생이 아니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물리대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도대체 뭘 하는 거요? 무슨 직업을 가지는 거요? 흥민이 제2의 공격탄이 떨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 다음 얘기인지도 몰랐다. 하나의 성공한 직업인이 되기 위하여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쳐 노심초사 학업에 열중하는 그들이고 보니 날이면 날마다 무슨 모임이다 토론회다 강연이다 하면서 뛰어다니고 심심하면 대문화 버리는 물리대생의 장래가 그의 눈에는 여간 불투명한 것이 아니었다. 김옥민이 내쏜 두 번째 직격탄에 영준과 성식의 인내의 벽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이를 노는 것으로 치부하다니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제멋대고 터 눌리라고 찢어놓은 입이 아니다. 흥분을 억제한 영준이 목소리가 조용히 방 안으로 갈렸다. 적은 나이에 비해 나름대로 인생의 뒤안길을 걸어온 영준이었다. 어쩌면 흥민의 도전이 우습게 보였을는지도 몰랐다. 어느 틈엔가 성식도 주먹을 굳게 꼬나쥐고 있었다. 야, 너들 신입생들이 선배한테 이럴 수 있냐? 공부를 방해하고? 이 방에 후배는 없다고. 다 같이 63년도 고졸이야. 그리고 이 방은 누구의 혼자만의 하숙방이 아니다. 야, 참 한심하구나. 내일 당장 하숙을 옮겨야지. 하숙을 옮기기 전에 좀 맞아줘야겠어. 야, 너 구두 신어. 뭐라고? 그거라면 나도 사양하지 않지. 고고 3년간 도장을 폼으로 다닌 게 아니야.
일이 갑자기 커져버렸다. 결투가 벌어질 참이었다. 성식은 이제 싸움을 말려야 할 입장이었다. 자신을 위해 영준이가 여기 온 것이 아닌가. 결투에서 혹시 져서 실컷 두들겨 맞기라도 하는 날이면 입장이 여간 난처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아서라 영준아, 폭력을 써서야 되겠냐? 아니다. 폭력이란 경우엔 없는 힘이 사용일 뿐이야. 이따위 인간은 힘으로 제압해야 돼. 하기야 영준이는 남과의 주먹 대결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다. 228과 419의 현장에서도 재빠르게 굴지 못해 곤봉 세례를 맞고 길바닥에 허옇게 퍼들어지고 말았자는가. 올백 흑포병과의 주먹 대결에서도 깨끗하게 뻗고 말았다. 그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먹 단련을 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경우 절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야, 저 친구 태권도 2단이야. 이길 수 없어. 더러운 놈.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죽으로구만. 의과대학 다녀서 돈 잘 벌고 도장 다녀서 주먹 단련하여 일신이나 건사하려고 할 짓 다 했구먼. 너를 죽이겠다. 나가자. 영준이 결연한 자세 앞에 성식은 주춤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방금 영준이 뱉어놓은 말 중에는 그 당시 학생운동에 앞장섰던 대학생들 공통의 의식 세계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가진 자, 먼저 자리 잡은 자, 자본가 등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었다. 그들은 그만큼 이상주의자였으며 낭만주의적이었다. 그들은 그만큼 현실성이 없었으며 열혈적이었다. 학생들은 구두끈을 졸라매고 학교 뒤의 하숙촌에서 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다. 밤은 깊었고 짙어진 어둠을 헤치고 차량들이 흘렀다. 아직 복귀되지 못한 대학로 옆의 하수구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비춰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긴 그림자를 남기면서 차도를 건너 의과대학 구내로 들어갔다. 을씨년스럽게 생겨먹은 일제식 건물들 사이로는 밤 정적이 괴괴하게 스며 있었다. 그들은 오른쪽으로 꺾어 약학대학 운동장을 향해 걸었다. 어느 틈엔가 홍미는 자기의 클래스메이트를 한 사람 부른 모양이었다. 일테면 자기 측의 증인인 셈이었다. 의예과 팀은 낄낄거리면서 호방하게 걸었다. 그러나 울리대 팀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굳어진 자세로 걷고 있었다. 함춘회관을 뒤로 하고 약학대학 운동장 한 귀퉁이에서 두 젊은이는 마주섰다. 둘은 다시 한번 구두끈을 단단히 맸다. 그리고는 전투 자세를 취했다. 야 임마들아 그만둬라. 무슨 닭싸움하냐?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자 빨리 화해해버려라. 서로 악수 한 번씩 하고 말이다. 홍민 측 증인이 두 젊은이를 화해시키려 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어둠 속에서 상대만을 노려볼 뿐 말이 없었다. 이 자리에서 오직 힘만으로 너 같은 썩은 놈을 응징할 뿐이다. 너는 왜 너 자신을 모르냐? 너는 젊은 놈이 그래 독재 정권이 정치 자금이 궁해서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다시피 하는 굴욕적 외교 행각을 보고도 의분이 없다는 말이냐?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영준이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가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다. 이 엄연한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다니 그는 실로 답답한 가슴을 어찌할 수 없었다. 야 웃기지마. 데모 따위는 관심 없다고. 넌 임마 남 공부하는 걸 방해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 아냐? 난 오직 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고 살아갈 뿐이다. 너 같은 녀석이 무슨 권리로 남의 생각을 옳다 그르다 하고 나서냐? 데모가 좋으면 데모를 하라고. 남을 괴롭히지 말고. 이 자식은 정말 치유 불가로군. 영준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두 젊은이의 몸은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준은 몸이 부서져 나가더라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정말 불태전의 대결이었다. 그는 얼핏 땅딸보 윤영구를 생각했다. 그 조그만 키에 돼지처럼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그가 어떻게 그다지도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입학 선물로 준 조그만 아령을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태권도 2단의 발길질과 주먹질은 과연 날새기만 했다. 그러나 역시 싸움이란 몸의 기민성에 있는 듯 했다.
상대의 주먹이 아무리 파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맞지만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 상대가 뿜어대는 발길질과 주먹질을 피하느라 영주는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다. 드디어 상대의 강력한 발길질이 영준의 아래턱을 강타했다. 영진은 정신이 아찔했고 전신이 휘청거렸다. 그러나 그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욱 단단히 주먹을 꼬나쥐고 상대를 겨냥했다. 이 거지 같은 놈들아, 너희들이 그래 대학생이냐? 밥만 처먹으면 대모 나오고. 홍민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한마디에 영준의 피는 완전히 거꾸로 도는 듯 했다. 그는 도망치는 척 함준을 간 뒤 능선으로 뛰었다. 자신을 얻은 상대는 무방비 상태로 마구 따라왔다. 순간 돌아서면서 상대의 아랫배를 향해 날린 필사의 일격이 적중하고 말았다. 더러운 놈, 의사 노릇하겠다는 놈이 어찌 자기밖에 모르냐. 야, 이 개새끼야, 신용이라도 좋으니 남 좀 생각해라. 동증을 이기지 못해 쪼그린 상대의 안면을 향해 20세 청년의 강력한 발길질이 날았다. 미래의 의사 선생은 푸르스름한 달빛 흐르는 약학대학의 운동장 한 귀퉁이에 허옇게 8팔자로 뻗고 말았다. 이야, 이놈의 새끼들, 물리대 놈들 순 악종이네. 너네 일에 사람 개 패듯이 두들겨도 되는 거냐? 물리대가 감히 의대를 이럴 수 있는 거냐고. 또 다른 미래의세 선상의 말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비유처럼 몸을 솟구친 영준이 달아오른 욕심이 그를 덮쳤다. 그는 상대를 땅바닥에 쓰러뜨린 뒤 손가락을 쑤셔 넣어 입술을 찢어버렸다. 성식이도 참지를 못하고 입술 찢어진 새끼 의사선생의 머리통을 까버렸다. 그는 신음을 토하면서 저쯤 나동그라졌다. 그는 더 덤빌 태세를 취하지 못했다. 부르스름한 달빛 아래 큰 덩치의 두 사내가 나동그라져 있었다. 영주는 그 순간 보았다. 지나간 세월의 안개가 푸른 달빛 속에 얼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것이다. 희식의 삼촌과 명예, 그리고 우에수 여인의 슬픔, 큰아버지의 죽음과 자기 집안의 몰락, 자신은 절대로 좌절할 수 없으며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했던 것이다. 태권도 도장이나 유도장의 문 앞에도 안 가본 자기가 태권도 2단을 격파하다니 그는 자신의 주먹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야, 이 새끼야, 너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알아라. 임마, 누가 의대에 못 가서 못 갔냐? 의술은 인술이라고. 너가 그따위 개인주의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용서를 빌어. 안 그러면 대갈통을 박살내버릴 테니까. 그래, 너희 물리대가 옳다. 데모를 해야 된다. 한일회담을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된다. 야, 이 새끼들아, 안정된 직장을 확보해 놓는 게 그리도 자랑스러우냐? 그래, 먹을 게 없어서 산속에 들어가 화전민 해먹고 살 거다. 왜? 부귀국명과 안정된 직장,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욱 영원하고 더욱 값진 것이 있다는 걸 왜 모르냐? 야, 임마, 너희 반 아이 없고 방으로 돌아가라고. 양주잔이나 훌쩍거리라고. 성식아, 우린 저기 쌍가부집에 가서 소주나 한잔 하자꾸나. 영주는 성식을 데리고 어둠에 깊이 빠져든 약학대학을 걸어 나왔다. 너무나 분통이 쳐져 자신도 모르게 휘둘러 본 주먹이었으나 그것은 뜻밖으로 자신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어렴풋한 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첫 등록금을 희식이 삼촌이 마련해 주어 입학은 했으나 그것은 정말 기약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쓰러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엄청난 배신이 되는가. 시체가 되어 실려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은 정말 저 따위 개인주의자들에게 패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자신에게 선병지림에 틀림없는 육신 위에 무엇을 물려주었는가. 아무것도 없었다. 태권도 2단의 위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대결의 정신을 물려준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대결인가? 누구를 위한 대결의 정신인가? 야, 영준아, 너 같은 골세님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냐? 어둠 속에서 걷고 있던 성식이가 입을 뗐다. 그러나 영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래도 근육 힘이 아니고 뼈 힘인가 봐.
뼈 힘? 그래, 뼈 힘. 뼈에도 힘이 있나 보지? 영주는 짧게 웃었다. 그러나 그의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침묵이 따랐다. 뭔가 알 수 없는 갈등의 물결이 푸르스름한 달빛을 타고 흘러와 미칠 듯이 영준의 가슴을 긁어대는 것이었다. 자신은 왜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야 하는 것일까?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밟으면서 의과대학 군회를 벗어났다. 영준아, 성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서운 파괴력의 뼈 힘을 발휘한 영준이가 어쩐지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응? 자기 말이다. 북이 공명이나 안정된 직장보다 더 고귀한 영원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영준은 금방 말문을 열지 못했다. 왜 대답을 않니? 글쎄라니. 그럼 너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단 말이가. 그건 아니겠지. 그럼? 좌우간 그 의대생들의 자세는 아니야. 나는 죽음을 거느린 사람이야. 그런데 어찌 의대생을 우습게 알 수 있냐? 뭐랄까, 인간이 어떠한 위치에 처하든 결코 거둘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뭔가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영원한 갈증이 아닐까? 역사학도인 성식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묵묵부답으로 영준의 그림자를 따라오기만 했다. 순수한 역사학자가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성식인지라 그는 뭔가 조금은 남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았다. 학자의 길은 멀고 또 험하다. 그가 그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일요일인 가고 월요일이 밝았다. 내일이 디데이인 3월 24일이다. 너무 급작스레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참여할지 잠옷 걱정스러웠다. 영주는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머리가 무거웠다. 그래도 가정교사로 입주해 있는 집의 주인 내외가 묻어난 사람들이라 새벽녘에 들어가도 싫은 표정을 하지 않고 문을 따주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도 모르고 아침잠을 늘어지게 잤다. 입술 언저리에 통증이 왔다. 의예과 학생에게 얻어터진 것이 이제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영주는 잠이 깨어 어슴푸레한 의식 상태 속에 빠져 있었다. 그런 불안정한 의식 속에서도 자신은 절대로 쓰러질 수 없다고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는 자신을 정상적인 생활궤도로 진입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다. 멸망과 좌절, 괴기스러운 분위기와 짙은 죽음의 냄새가 깊이 배어든 세계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오예수 여인도 이제는 잊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여인이 사라진 자리에 신기하게도 안영란의 화려한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 왔다. 그녀가 그렇게 절실히 그리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역시 그녀의 화려한 아름다움은 쉽게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영주는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인 아저씨와 학생들이 다들 출근해버린 집의 마당에는 고요가 사려 있었다. 그는 안영란이라는 화려한 끈을 잡고 이 습기차고 을씨년스럽고 또 죽음의 냄새가 짙게 배어든 계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의 화려하고 싱싱한 색채와 짙은 향기 앞에서 오여인의 무르익은 인생의 냄새를 잊어버리고 싶었다. 식모가 차려주는 늦은 조반상을 물리고 학교로 나갔다. 교정에서는 학생들이 갖가지 집회가 벌어져 있었다. 이제 학교는 서서히 정상 수업이 되지를 않았다. 학생들이 강의 사보타주는 일반화되었으며 교수들은 강의실이 비어있으면 가타부타 말도 없이 연구실로 돌아가곤 했다. 마로니의 그늘에서는 허발 선배가 마이크를 잡고 열기를 뿜고 있었다. 현아와 같이 쏟아지는 그의 웅변은 많은 학생들을 끌어모았고 그 자리에 발걸음이 붙박이도록 했다. 그는 고향 분지 도시에서도 당당한 태도와 쏟아지듯 퍼부어지는 말솜씨로 말미암아 이상스런 힘을 거느린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인간이 얼마나 외부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말의 홍수에 자신의 의식 기능을 일단 점령당할 수 있는가를 그는 증명이라도 하는 듯 했다. 그의 웅변을 듣고 있으면 웃지 않을 수 없었고 손뼉을 칠 수밖에 없었으며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존경하는 물리대 학우 여러분,
저기 저 아름다운 개나리 핀 교정을 바삐 걸어가는 여학생이여. 가시는 걸음일랑 잠시 멈추시고 이 못난 사나이의 넋두리에 잠시 귀 기울여 주소. 그래서 내 말이 맞거들랑 박수 한번 쳐주시고 가슴에 불꽃이 댕겨지거들랑 내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잡아놓은 데이트랑 강의랑 전부 빼먹고 저기 419에 잠드신 분들이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놓은 위령탑 앞으로 모여주소. 허발 선생의 낭낭하면서도 쏟아부어지는 듯한 말의 가락은 들뜬 교정의 분위기를 잠재우면서 이상하리만큼 또렷이 울려 퍼지는 것이었다.